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2025 5월 셋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남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금주의 박스오피스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박스오피스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주말 국내 박스오피스 1위는 모두가 예상했던 자연스러운 결과죠. 75만 9천 명 불러모은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이 차지했습니다. 누적 관객 수는 76만 2천 명입니다. 5월 17일 토요일에 세계 최초 개봉했기 때문에 주말 관객 수와 누적 관객 수 간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76만 명. 썩 만족스러운 수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전편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국내 개봉 첫 주 주말 성적보다 낮기 때문인데요. 같은 요일, 토일 모두 각각 8편이 7편보다 10만 명 이상씩 밀립니다. 데드 레코닝의 최종 성적이 400만 명이었는데 반전의 기미를 보이지 못한다면 파이널 레코닝 400만 명 언저리도 못 가보고 아쉽게 퇴장할 듯 합니다. 이 이단 헌트는 갈 때도 예술로 가야 하는데 참 답답하네요. 2위에는 11만 6천 명 동원해 누적 관객 수 320만 명을 넘긴 야당이 랭크되었습니다. 300만 명을 간신히 넘겼던 봉준호 감독의 미키 세븐틴을 넘어 2025년 국내 극장 개봉작 흥행 1위에 올랐습니다. 영화 야당은 이렇게 흥행을 하는 중인데 유튜브에 올린 제 야당 에피소드는 조회수가 처참합니다. 팟빵에서는 괜찮았는데 유튜브에서는 힘을 못 써요. 아무래도 야당이란 제목을 정치권 용어로 유튜브 알고리즘이 분류를 했나봐요. 정치 용어, 시사 용어로서 야당을 제목에 내걸은 컨텐츠는 유튜브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에 하루에만 수천 개, 수만 개씩 쏟아지니까 뉴스발 급류에 제 에피소드가 떠내려간 모양새입니다. 쓰린 속을 달래던 찰나 그래도 죽으란 법은 없는지 영화 야당 속의 보양난교 파티 비하인드를 다룬 쇼폼 콘텐츠가 웬일로 인스타그램에서 터졌습니다. 그간 요봄남봄 에피소드 중 이런저런 얘기를 편집해 올린 쇼폼 콘텐츠 인스타에서는 릴스죠. 인스타에 올려봤자 3천, 5천 조회수를 기록했었는데 이마저도 제 팔로워 수에 비하면 과분한 성과이긴 합니다만 보양난교 파티 비하인드 관련 쇼폼 릴스는 현재까지 무려 조회수가 130만 회를 넘겼습니다. 완전히 예상 밖 일이라서 지금도 어안이 많이 벙벙한데요. 야당의 흥행세에 이렇게 덕을 보는 건가 싶습니다. 아니면 보약, 난교라는 자극적인 단어에 꽂혀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 뭐야 해가지고 조회수 대박이 터진 걸 수도 있겠지만 전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해서 터진 거죠. 제가 그 컨텐츠를 만들었으니까 제가 잘해서 터진 게 맞지 않습니까? 역시 저는 대단한 것 같고요. 자, 3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위부터는 주말 관객 수가 10,000명대로 훅 떨어집니다. 6만 3천 명 기록한 마인크래프트 무비 가 3위 자리에 앉았습니다. 누적 관객 수가 131만 명입니다. 전주 대비 주말 관객 수가 50% 이상 빠졌고 이번 주 수요일에는 정말 오랜만에 맞이하는 캐스팅 논란 하나 없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실사 영화 릴로와 스티치가 개봉하게 됐으니 주요 관객층이 릴로와 스티치랑 겹치는 마크무비 슬슬 종영 단계에 접어들 것 같습니다. 4위는 역시나 전주 대비 주말 관객 수가 50% 이상 하락한 파과입니다. 주말 관객 수 4만 6천 명, 누적 관객 수 49만 명입니다. 50만 명은 넘기고 극장에서 퇴장할 것 같습니다. 5위는 톰 형한테 아이맥스니 4DX니 온갖 특별관 다 뺏긴 끝에 주말 관객 수 3만 8천 명 불러모은 썬더볼츠가 차지했습니다. 누적 관객 수 8땡 88만 명입니다. 100만 돌파는 지금으로서는 어려워 보이네요.
참 아쉽습니다. 예, 그래도 뭐 깊은 인상 남긴 캐릭터들이 한가득이었으니까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발군의 활약 보여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야, 이 북미랑 반응이 이렇게 다른 영화가 마크 무비에 이어 또 국내 극장가에 등장했네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블러드라인이 6위로 데뷔했습니다. 주말 동안 27,000명 동원하는 데 그쳤는데요. 누적 관객 수는 46,000명입니다. 곧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북미 시장에서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돈벌이가 꽤 쏠쏠하거든요. 마크 무비는 그래도 국내에서 야금야금 타겟층을 공략해서 벌어들일 거 다 땡기고 퇴장하려고 하는데 얘는 국내 관객에게 인사를 드리자마자 벌써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으로 VOD 시장을 점찍어둔 모양새입니다. 잘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인상 깊은 성적을 기록한 작품이 이 10위에 랭크된 작품 눈에 띄네요. 바로 정치 다큐 영화 다시 만날 조국 주말 3일 동안 7,500명, 누적 관객 수 14,000명을 기록 중입니다. 왜 제가 눈에 띄는 작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몇 년 전에 그대가 조국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잖아요. 똑같은 정치 다큐 영화였죠. 이 작품은 개봉 첫 주 주말 관객 수가 무려 10만 명이었습니다. 그 힘으로 범죄도시2, 닥터 스트레인지 뭐였더라? 대혼돈의 멀티버스? 하여튼 있잖아요. 뭐 멀티버스에서 생쇼하는 거. 그걸로 걔도 이제 속편이었고 에 이은 3위에 랭크 되었습니다. 이 수치들을 확인하고 다시 만날 조국의 수치들을 비교하게 되면 얼개만 보면 다시 만날 조국이 그대가 조국의 속편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두 영화 서로 다른 제작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정치인을 중심에 놓고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녹여낸 두 다큐 영화가 이렇게 판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다시 만날 조국의 현재 누적 관객 수가 준스톤 이어원의 최종 관객 수보단 많습니다. 준스톤 이어원 최종 관객 수 4,000명이거든요. 화이팅! 북미 박스오피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 수익과 순위는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에 공개됩니다. 현재 저는 월요일에 녹음 중입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전달드리는 수치는 어디까지나 예상 수치, 그에 따른 순위입니다. 실제 수익과 순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말 북미 박스오피스 1위는 4,600만 불 벌어들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블러드라인이 차지했습니다. 국내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죠. 추정 제작비가 5천만 불입니다. 주말 3일 동안 제작비의 90%에 달하는 수익을 거둬들였다는 거죠. 2011년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5편 이후 14년 만의 속편인데도 시리즈 역사상 가장 높은 개봉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4편이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높은 흥행 수익을 기록한 작품입니다. 6,600만 불 수준이거든요. 이 기록 또한 블러드라인이 갱신할 것 같습니다. 블러드라인의 배급사 워너브라더스입니다. 마인크래프트 무비의 시너스 죄인들에 이어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신작까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곧이어 여름철에는 탑건 매버릭 감독 연출 빵형 브래드 피트 배우 주연 영화 F1 제임스 건 감독의 연출작 슈퍼맨 이 워너 배급작으로 대기 중입니다. 2025년 워너브라더스 사주에 대운이 들어왔나봐요. 1,550만 불을 기록한 썬더볼츠가 2위에 랭크됐습니다. 현재까지 북미 수익 1억 5천만 불, 전 세계 수익 거의 3억 불을 찍었습니다. 흥행 추이가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와 또이또이합니다. 애매하다는 뜻이죠. 돈은 돈대로 들였는데 화끈하게 터지지는 않고 얘는 다를 줄 알았는데 또 비슷하고 이제 막 유니버스니 뭐니 이제 판 벌리겠다라고 하면 이러다가 언젠가는 빵 터지겠지 하고 기대하는 맛이라도 있을 텐데 MCU는 이미 다음 기회에 카드를 다 써버린 상태죠. 7월 개봉 예정이라는 판타스틱 4 새로운 시작은 부디 관객 만족과 수익 모두 빵 터뜨려주기를 바라봅니다. 시너스 죄인들 2위와 50만 불 차이인 1,500만 불로 3위에 올랐습니다. 실질 수익이 발표되면 2위 썬더볼츠와 순위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북미 수익 2억 4천만 불, 전 세계 수익 3억 불을 넘겼습니다.
수익뿐 아니라 상영관 수도 인상적입니다. 전주보다 16개 관이 늘었어요. 주말 수익이 빵 터졌던 적은 그간 한 번도 없었지만은 잔잔하게 차곡차곡 수익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그 끝이 어딜지 매우 기대가 큽니다. 4위부터는 100만 불대로 떨어지네요. 590만 불 찍은 마인크래프트 무비가 4위입니다. 1위부터 4위 중에 2위 빼고 전부 워너 배급작이다. 거기다가 북미 수익 4억 1천만 불, 전 세계 수익 9억 1천만 불 넘기면서 10억 불 돌파 가시권에 들어왔다. 야, 마블이 잘 나갈 때만 해도 디즈니와 워너의 처지가 딱 반대였던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우리 다 답을 알고 있죠? 5위는 450만 불 어카운턴트 2, 북미 수익 현재까지 5,800만 불, 전 세계 수익 9천만 불 기록 중이고요. 6위 작품에 눈길이 갑니다. 바로 팝스타 더 위켄드가 본명 에이블 테스페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제작, 음악, 각본, 주연 1인 4역을 맡은 허리업 투마로우라는 작품이 그 주인공인데요. 제작비가 1,500만 불인데 개봉 첫 주 360만 불 벌어들이는데 그쳤습니다. 스릴러 장르 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위켄드 말고도 더 배트맨에서 조커 역할로 나왔던 베리 키오건 배우, 웬스데이, 제나 오르테가 배우 등 지금 가장 잘 나가는 배우들이 다 출연했는데 망했습니다. 더 위켄드 이 양반 HBO 드라마 더 아이돌 또 대차게 망했잖아요. 더 아이돌에서 그 세계관 내의 최강 색도 시발 남자, 할리우드 모든 여자 셀럽들이 어떻게든 그와 엮이고 싶어서 안달인 내가 여기서는 차은우고 변우석이고 박보검이야 이씨 역할을 더 위켄드가 더 아이돌에서 맡았었죠? 어떻게 이런 역할을 더 위켄드가 맡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지가 제작하고 지가 각본 썼거든요. 이 대사 간만에 꺼내봅니다. 좋아하는 거 말고 잘하는 거래. 더 위켄드 음악 잘하잖아요. 기깔 나지 않습니까? 브라운관에 이어 스크린에서도 대리로 자아 실현해보려는 거 실패하셨으니까 음악만 하세요. 음악만. 금주의 박스오피스 소식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뭐봄 나니가 봄, 요봄 난봄 5월 셋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빰빰빰빰빰 빰빰빰 흥행 실패 후 공식 제목에서 파트 1 지워버린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지금 시작합니다. 2023년 개봉한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은 시리즈의 7번째 작품이자 시리즈의 최종장이라 알려진 8편 파이널 레코닝으로 바로 이어지는 서사를 지닌 작품입니다. 5편과 6편도 이어지기는 하지만 7편과 8편 간의 연관성에 비하면은 살짝 약하죠. 왜냐면 말씀드렸듯 데드 레코닝 원래 개봉할 때만 해도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1이 공식 제목이었거든요. 제가 극장 개봉했을 때 보고 이번에 파이널 레코닝 보기 전에 복습 차원에서 넷플릭스로 재관람을 했는데 현재 넷플릭스에 등록된 버전 속의 화면과 자막에는 파트 1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파트 1이었다는 것은 8편 파이널 레코닝도 원래는 데드 레코닝 파트 2였다. 그러면 어쩌다가 파트 1을 빼게 되었느냐? 데드 레코닝 촬영 기간이 하필 코로나 기간이랑 겹쳤어가지고 촬영이 중단됐다가 재개됐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제작비는 계속 치솟아가지고 2억 9천만 달러까지 찍게 되었고요. 어떻게든 촬영장 내에 코로나가 퍼지는 걸 막아서 촬영에 지장 안 가게 하려고 톰 형이 스태프 전체를 격리된 공간에서 지낼 수 있게 배려를 해줬다는 등 갖은 수를 다 썼는데 또 코로나 재발하고 촬영 중단되고 하니까 톰 형이 이거 안 빡치겠습니까? 개빡쳐가지고 방역수칙 위반한 스태프들한테 고래고래 소리친 내용이 유출되어서 한때 화제가 됐었죠. 영상은 없고 소리만 있는데 이걸 왜 녹음했겠습니까? 톰 크루즈 너 한번 지읒대봐라. 어디 감히 고귀하신 나 할리우드 스태프한테 소리를 쳐. 너도 이제 나락 갈 때가 됐지. 사이언톨로지도 이거는 못 지켜줄 거야. 하는 의도가 다분한 녹음이잖아요. 누가 봐도. 엿먹어라 하고 타블로이드지에 제보하고 인터넷에 쫙 뿌렸는데 오히려 톰 형 이미지만 더욱더 좋아졌습니다. 왜냐? 이발 진짜 야 우리 영화 산업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판국에 도대체 몇 번째 방역수칙 위반이냐. 이 영화 한 편에 몇 명의 일자리가 달려있는 줄 알아?
아, 잠깐, 나한테 사과하지 마. 나한테 사과하지 말라고, 이씨. 영화 산업 망해가지고 집 잃고 밥 못 먹게 되는 그 사람들한테 사과해. 나는 매일같이 스튜디오, 보험회사, 프로듀서들이랑 씨발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을지를 걱정하면서 잠이 드는데, 또 방역 수칙을 어겨? 니들이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너네 내가 딱 봐뒀어. 방역 수칙 씨발 또 어기잖아? 그날 너는 해고야. 알아들어? 라고 했는데, 맞는 말 대잔치 아닙니까? 제가 재연하는 과정에서 1818을 계속 외쳤는데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서 직접 들어보시면요. 제 버전이 많이 순화된 겁니다. 톰 형이 F워드 엄청 많이 쓰고요. You mother father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걱정도 정말 많이 해줍니다. 이렇게 살벌한 욕설이 담긴 말을 했는데 그 누구도 폭언 이런 식으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제작자이자 주연 배우로서의 책임감, 자기 영화뿐 아니라 영화 산업 전체를 생각하는 면모 등등을 엿볼 수 있는 일갈이었다 보니 이러니까 사람들이 뻑이 가지. 욕을 하나도 안 먹었던 거죠. 또 알고 보니 방역수칙 위반이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대요. 이미 수차례 방역수칙을 위반을 했어서 톰 크루즈가 제발 좀 우리 주의하자라고 당부를 했는데 또 몇몇이 방역수칙을 위반해가지고 코로나의 위험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뚜껑이 날아간 거죠. 톰 형이. 그래서 이 C8 하면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이걸 들은 네티즌들 다들 톰 크루즈 마음에 동화가 되어가지고 맞는 말 했네. 야, 뭐 틀린 말 했어? 이제 여론이 형성이 돼서 유야무야 넘어가게 됐는데 다시 이제 본 얘기로 돌아와서요. 그 후로 보험회사로부터 이런 난리가 있었으니까 제작비 일부 손실 보상 받아서 최종 제작비는 2억 2천만 불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전 세계 수익으로 최종 5억 6천만 불밖에 못 벌어들였습니다. 제작비가 1억 5천만 불에서 8천만 불대인 5편과 6편이 각각 6억 8천만 불, 7억 9,600만 불, 사실상 8억 불을 벌었거든요. 7편에서 제작비를 더 들였는데 버는 돈은 적어졌더라. 야. 국내 관객 수도 5편, 6편 모두 600만 명을 넘겼는데 7편은 400만 명을 간신히 넘기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데드 레코닝 파트 2로 개봉하려는 전략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 파트 1도 있어요? 나 안 봤는데? 안 봐. 싶은 대중 심리가 발동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고려해서 파트 1을 뗀 거죠. 파트 1을 떼고 부재 개편 효과 제대로 발현될지는 곧 판가름 나겠죠?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출연 배우로는 영화 듄에서 티모시 샬라메 배우 엄마 역할로 나왔던 레베카 퍼거슨 배우, 영화 새벽의 황당한 저주의 히로인이죠. 사이먼 페그 배우, 영화 펄프 픽션에서 브루스 윌리스 배우 덕분에 끔찍한 고문 당하다가 살아난 분이죠. 빙 레임스 배우,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마지막 장면을 담당한 드넓은 마음으로 스티브 로저스를 안아주신 그래서 이단이 일사를 제껴가면서까지 그렇게 그레이스를 에이전트 카터 헤일리 앳웰 배우, 역시나 엔드게임에 출연했던 분이죠. 폼 클레멘티에프 배우, 곧 개봉하는 영화 판타스틱 4 새로운 시작에서 수 스톰 역을 맡은 바네사 커비 배우, 그리고 기타 수식어가 필요 없는 분이죠. 걸어다니는 할리우드 살아계셔서 감사한 탐 크루즈 형이 출연합니다.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줄거리 요약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북극 얼음층 밑으로 운항 중인 러시아군의 잠수함 세바스토폴호를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잠수함 안에는 딱 봐도 엄청 중요한 것 같은 흡사 핵무기 보관실처럼 생긴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을 열려면은 십자 모양의 열쇠가 필요합니다. 다른 영화들 보면은 핵무기 발사하려고 할 때 각기 다른 두 열쇠를 동시에 돌려야 하잖아요. 이처럼 세바스토폴호 안에 있는 엄청 중요해 보이는 공간 또한 열려면은 두 날로 나뉘어진 열쇠를 하나로 합쳐서 십자 모양을 완성한 뒤에 돌려야만 열려라 참깨가 가능합니다. 보안 점검을 마친 두 선원은 열쇠를 분해해서 각자 한 날씩 목에 건 뒤 조종실로 복귀합니다. 세바스토폴호는 세상 그 어떤 탐지 체계에도 안 잡힌다고 러시아가 자부할 만큼 강력한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잠수함인데요. 갑자기 탐지망에
미국 잠수함이 잡힙니다. 양키 새끼들 북극에서 뺑이 치는구만 기래. 잠깐만, 이건 북한군이잖아. 뭐 여튼 넘어가려는데 미국 잠수함이 세바스토폴호를 탐지라도 했는지 어뢰를 발사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기래? 우린 탐지되지 않는 게 아니야? 야야야, 뭐 하더래? 대응 사격 안 하네? 어뢰 발사! 미쿡 어뢰에 러시아 잠수함이 격침되나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래? 야, 우리가 발사한 미사일은 어떻게 됐네? 러시아 잠수함이 미쿡 잠수함을 무너뜨리는 건가 했는데 미쿡 잠수함이 탐지망에서 호련히 사라집니다. 귀신이 고칼로르다 아이가? 야, 일단 우리 어뢰 작동 중지시키라 라는 함장말에 작동 중지 버튼을 누르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세바스토폴호 자기가 쏜 어뢰에 격침당하게 되면서 승선한 선원 전원 사망하게 됩니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본체 톰 크루즈 배우가 분한 이단 헌트에게 문제의 열쇠를 가져오라는 명령이 IMF로부터 하달됩니다. IMF가 현재까지 알아낸 정보에 따르면 열쇠의 한쪽을 전직 영국 정보부 MI6 요원이자 이단과 얼레리꼴레리 사이인 레베카 퍼거슨 배우가 맡은 일사가 어찌저찌 해가지고 갖고 있어요. 일사는 지금 아라비아 사막에 있다는데요. 열쇠를 가져가서인지 일사에게 5천만 불에 달하는 현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너도 나도 막 일사 죽이겠다 난리죠. 이 와중에 일사에게 가서 열쇠를 챙기고 그녀의 신병은 자네가 알아서 하라. 사실상 죽여라죠. 가 IMF가 이단에게 내린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정보부 소속 고위 관료들은 한데 모여가지고 NTT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사이버 테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NTT, 챗GPT의 최종 진화형이나 마찬가지인 슈퍼 그레이트 울트라 캡숑 AI입니다. 쉽게 말해서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스카이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 같은 하등 종족의 명령 따위는 거부하고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 세상 그 어떤 정보망이든 손쉽게 해킹하는 능력을 지닌 인공지능인 거죠. 얘가 러시아의 세바스토폴호를 담궜던 겁니다. 그러면 십자 열쇠로만 열고 잠글 수 있는 그 공간이 바로 그렇습니다. NTT의 대가리, 뇌인 거죠. 세바스토폴호를 침몰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 세계 정보망을 장악하고 통제하려 드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텔스 기능 덕분에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세바스토폴호를 담궈버린 거죠. NTT의 존재는 사실 이미 전 세계 정보국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른 척했죠. 왜? 지들이 먹으려고. 마우스 클릭 딸깍 한 번이면은 한 나라의 시스템을 좌지우지 시킬 수 있는 시대인 만큼 NTT의 통제권을 쥐게 되는 나라가 일장이 되는 겁니다. 온 나라 정보부의 불법 무기 거래상의 테러리스트들의 이 판에 다 뛰어들어가지고 일단 열쇠부터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CIA 국장에 따르면 이단 헌트는 이미 열쇠 한쪽을 습득하는 데 성공을 했으나 복귀를 거부 중이다 라고 합니다. 때마침 정보국 회의장에 CIA 국장 부관이 들어옵니다. 국장에게 갑자기 방독면을 건넵니다. 그러더니 돌연 회의장에 수면제를 터뜨려요. 이 부관, 알고 보니 이단 헌트였습니다. 사막 미션에서 일사를 만났던 이단은 일사가 열쇠 반쪽을 어떻게 획득하게 되었는가 그 경위에 대해 전해 듣게 됩니다. MI6도 열쇠를 찾으려고 혈안이 됐었는데 MI6 내부에서도 NTT는 너무 위험한 존재다. 제 아무리 우리 조직이지만 NTT를 갖는 순간 파국이 벌어질 거다. 라고 우려했던 일사의 전 동료들이 일사에게 일을 맡겼던 거죠. 이단을 강하게 신뢰하는 일사는 열쇠를 그에게 양도하고 이단은 그녀의 죽음을 위장해 사막에서 탈출시켜줬던 겁니다. 열쇠의 용도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여튼 졸라 위험한 AI랑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이단은 CIA 국장 꿀잠 자게 하고요. 남은 한쪽의 열쇠를 찾으러 떠납니다. 그렇게 이단과 그의 동료들, 빅 레임스 배우가 연기한 루터, 사이먼 페그 배우가 맡은 벤지는 아부다비 공항에서 해후하게 됩니다. 왜 아부다비 공항이냐? 이단이 이미 열쇠의 다른 한쪽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아부다비 공항에서 만나가지고 열쇠를 팔겠다라고 약을 쳐놨거든요. 구매자가 자기 열쇠 한쪽과 이단이 확보한 열쇠 한쪽을 맞춰보겠죠? 그러면 이제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진품이 맞다면 구매자를 졸졸 따라가서
열쇠의 용도를 파악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CIA가 2단 잡겠다고 아부다비에 요원들을 보내놔가지고 비밀리에 구매자를 만나야 합니다. 어찌저찌 구매자에게 접근을 하려 하는데 어떤 여자가 구매자 주머니 속에서 열쇠를 쏙 훔쳐갑니다. 이렇게 되면 열쇠 용도를 파악할 방법이 사라지잖아요. 2단 냉큼 도둑녀 성에게 다가갑니다. 그녀는 헤일리 앳웰 배우가 맡은 그레이스인데요. 전과가 매우 화려하긴 한데 소매치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인물입니다. 남 등쳐먹고 사기치고 훔쳐먹어서 살아왔던 인물로 스파이 쪽과는 연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단은 그레이스에게 구매자에게서 열쇠를 훔치는데 성공했으니까 다시 그 자리에 돌려놓으라고 합니다. 다시 가져다 놓으면 구매자가 2단 나에게 주려 했던 암호화폐 USB와 그 비밀번호를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그레이스와 2단 CIA의 눈을 피해 구매자에게 다시 열쇠를 가져다 놓으려고 하는데 구매자는 이미 폼 클레멘티에프 배우가 맡은 파리라는 암살자에게 처리당한 뒤였습니다. 이거 판때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감지한 2단은 그레이스와 함께 일단 자리를 뜨고 보는데요. 그 사이 얼마 전 공항 검색대에서 이상 물건이라 감지되었다가 정체를 감춘 가방이 애초 계획대로였다면 구매자를 따라 2단이 동승할 비행기에 실릴 예정이라는 것을 벤지와 루터가 알아냅니다. 왜 이상 물건이지? 만약에 이게 폭탄이라면? 우리 계획대로만 됐다면 2단과 구매자를 비행기에서 동시에 담그려 했다는 걸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에 벤지가 루터와 함께 가뜩이나 2단은 지금 바쁘니까 2단 몰래 가방을 찾아 나서죠. 요리조리 파헤친 끝에 가방을 찾아내 열어보는데 딱 봐도 폭탄입니다. 폭탄을 열려면 수수께끼를 풀어야 해요. 벤지가 루터와 함께 수수께끼를 풀려는데 어째 이 수수께끼가 질문을 빙자한 개인 성향 파악 같은 인상을 안겨다 줍니다. 게다가 폭탄 화면에는 네가 던이군 라는 벤지의 성이 던이거든요. 메시지가 뜹니다. 누군가 벤지가 여기 올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열심히 수수께끼를 풀어서 폭탄 해제에 성공을 하는데 빈 깡통이에요. 가짜 폭탄이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2단은 폭탄 얘기를 전해 듣게 되고 야 나한테 말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한눈 팔린 사이 그레이스가 열쇠를 갖고 튑니다. 망연자실한 2단 앞에 과거 수십 년 전 2단을 IMF 요원으로서 유령처럼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원인 제공을 한 가브리엘이 호련히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 2단 헌트를 CIA 요원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도망도 도망인데 일단 그레이스부터 찾고 보자. 2단은 아부다비 공항을 뒤지기 시작하죠. 그레이스가 보입니다. 하지만 간발의 차로 2단은 로마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그레이스를 눈앞에서 놓치게 되는 과연 2단과 동료들은 그레이스로부터 열쇠를 회수하는데 성공할까요? 사실 구매자가 들고 왔던 다른 한쪽은 가짜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반쪽은 누구 손에 있는 걸까요? 엔티티는 이를 두고만 보고 있을까요? 가브리엘은 갑자기 십수년 만에 왜 2단 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걸까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볼까 말까 기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까?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보러 가신다면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하로 나뉜 작품이기에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래도 볼까 기준에 절대적으로 해당되는 사안이기에 이렇게 거론 드립니다. 데드 레코닝을 안 보시고 파이널 레코닝만 보러 가신다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안 보고 엔드게임만 보면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8편을 온전히 다 이해하려면 7편뿐만 아니라 1편과 3편도 봐야 한다. 고들 주변에서 말씀하시던데 7편만 봐도 상관없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볼까 기준. 스턴트 액션을 내가 참 좋아한다 하시면은 꼭 보십시오. 우리 톰 크루즈 형 도파민에 중독되신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위험천만한 스턴트를 본인이 직접 다 하시잖아요. 7편에서도 마지막 하이라이트 그 절벽 스카이다이빙 장면, 오토바이 질주부터 해가지고 낙하까지 다 본인이 직접 하셨죠. CG로 무언가를 창조해내기보다는 지우는데 방점이 찍혀있는 시리즈다 보니까 화면이 매끄럽고 자연스러워서 액션 쾌감이 정말 남다릅니다.
최고의 무비스타 탐 크루즈가 선사하는 도파민 파티 경험하고 싶으시다면은 7편 꼭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말가 기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간의 관계성, 이 복잡한 영화, 난 질색이야 하면은 보지 마십시오. 시리즈 최종장으로 나아가려다 보니까 굳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든 지난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들을 모두 한데 엮으려 합니다. 진입장벽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죠. 이 사람은 이단과 어떤 관계였고 지금은 또 이러한 관계이며 이 인물은 저 인물과 이런 인연으로 얽혀있고 등등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뜨문뜨문 보셨거나 아예 안 보신 분들에게는 7편마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 요소들이 꽤나 많습니다. 아니 액션 블록버스터면 최대한 심플한 스토리로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점에서 7편은 좀 너무 많이 뱅뱅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액션 블록버스터 찍는 이유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려면 남녀노소 모두가 극장을 찾을 수 있게 되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야 하는데 이 작품은 그런 면에서는 분명한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가 기준, 또 AI야 하시면은 보지 마십시오. 인간 대 AI 질리도록 많이 봤죠. 로봇이 빌런으로 나오는 웬만한 영화들은 다 AI를 골자로 하고 있고요. 10몇 년 전에 샤이아 라보프 그리고 미셸 모나한 미션 임파서블 3편에도 나왔던 미셸 모나한 배우 주연 이글아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서도 결국에는 AI와 대적하는 주인공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류의 영화들 많지 않습니까? 대표격인 터미네이터 시작부터 사실상 AI를 빌런 삼아서 대결 구도를 지금까지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어차피 탐형이 AI 상대로 이길 거 아니냐, 뻔한 이야기 아니냐. 그리고 8편에서 다 끝난다며. 그러면 이단 헌트가 죽내사내 하는 장면 나와도 적어도 7편에선 안 죽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긴장감도 좀 떨어지고요. 이 지점이 걸리신다면은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6편까지만 해도 미션 임파서블 내 수준급 작품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만 보셔도 충분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극장에서 데드 레코닝을 개봉했을 때 한번 봤고요. 이번에 파이널 레코닝 개봉을 맞이해서 또 봤습니다. 총 2번 본 건데 극장에서 봤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과 이번에 다시 보게 되면서 느끼게 된 감정들을 섞어가지고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좀 꾸려 나가 보려 합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때는 제가 느꼈던 아쉬웠던 점이 좀 상쇄되어진 부분도 있고요. 반대로 그때는 좋게 봤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좀 별로네? 그렇게까지 큰 감흥은 없네 싶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절충해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먼저 좋았던 점. 이 시리즈의 시그니처죠. 빰빰빰빰 하면서 나오는 오프닝 크레디트. 이게 언제 나올까 좀 기다리는 맛이 있어요. 이때 나올까 저때 나올까 하는 맛이 있는데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도 그때 적어놓은 리뷰가 있는데 그때도 오프닝 크레디트 딱 등장했을 때 역시 이 오프닝 크레디트는 정말 사람 심장을 들었다 놨다 한다니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 볼 때도 알고 봤는데도 반가운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시리즈를 통틀어서 가장 환상적이었던 타이밍이랄지 그 앞에 벌어진 일들이랄지 이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최고의 오프닝 크레디트는 몇 편이었느냐? 그건 파이널 레코닝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만 7편의 오프닝 크레디트가 상위권에 포진해 있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블록버스터 영화잖아요. 블록버스터에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이 이 영화에는 다 담겨 있습니다. 블록버스터에 우리가 기대하는 건 무엇인가라고 하면 저는 결국에는 돈이 향기가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맛에 돈 수천억 들여가면서 영화를 찍는 거구나 라는 거를 배우뿐만이 아니라 관객들도 느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미장센이 됐건 액션의 규모가 됐건 슈퍼스타들 총출동이 됐건 간에 입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그리고 나아가 톰 크루즈라는 배우 자체는 블록버스터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 영화 다채로운 로케이션이 등장을 하잖아요. 일단 로마 나오고요. 베니스 나오고요. 아부다비 공항 나오고요. 새끈빠끈 파티 펼쳐지는 클럽 나오고요. 영화의 극중 배경과 실제 촬영 장소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다양한 풍광이 나오기 때문에 또 그 풍광을 풀샷으로 되게 자주 보여준단 말이죠. 그 지점에 있어서 이 영화가 다양한 풍광을 관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구나라는 거를 관객들은 대번에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로케이션 장소만 띡 보여주고 마느냐? 아니죠. 그 안을 온갖 액션으로 채워놨잖아요. 카체이싱이 나올 때가 있고, 맨몸 격투가 나올 때도 있고, 오토바이 추격전이 나올 때도 있고, 스카이다이빙 하는 장면도 있고,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액션이 연이어서 펼쳐지지 않습니까? 액션 장면들을 하나하나씩 톱아보면 로케이션 장소의 지리적인 특징을 한껏 녹여냈어요. 대도시 로마에서는 큰 도로변 위주로 카체이싱 장면이 펼쳐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피아트 조그만한 걸로 옮겨 타서 골목골목을 질주하는 카체이싱 장면을 보여주고요. 그 전에 아부다비 공항에서는 공항의 특성을 활용해서 수많은 승객들 속에 내 모습을 감추기도 했다가 드러내기도 했다가 하는 식의 은폐엄폐 추격전을 벌이기도 하고, 사막에서는 말 타는 액션 나오고, 베니스에서는 차도 다닐 수 없는 좁디 좁은 골목에서 난투를 벌이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또 컷 편집을 잘게 쪼개서 보여줬잖아요. 컷 편집을 잘게 쪼갠다는 건 이렇게도 찍고 저렇게도 찍고 저렇게도 찍고 이렇게도 찍는다는 건데, 그게 다 돈이죠. 얘 시점으로 하나 따고 제 시점으로 하나 따고, 카메라를 차의 사이드미러에다 걸었다가 트렁크에다 걸었다가 본네트에다 걸었다가 난리가 나잖아요. 한시도 관객들의 눈을 뗄 수 없게 만든다. 이 점은 정말 블록버스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항목이 무엇인지를 체화한 자만이 선사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스카이다이빙 장면은 언제 봐도 짜릿하고 늘 새로운 것 같아요. 참 톰 형 대단하십니다. 그럼 영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을 보고 제가 느꼈던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그동안 독립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로부터는 시리즈의 연속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꾸준히 해왔는데요. 5편과 6편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넘어갔는데 7편 때는 아예 8편이랑 지금은 제목이 바뀌었지만 파트 1, 파트 2로 나뉘어서 개봉을 할 만큼 상하 관계성을 뚜렷이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필연적으로 7편은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긴장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차피 이단 헌트가 죽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러다 보니 연이어서 펼쳐지는 액션 장면들이 제 아무리 눈을 호강시켜줘도 지루하고 고루하고 따분하게 느껴질 때가 발생을 하는 거죠. 보다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자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죠. 톰 형이 머리를 짧게 치고 나왔느냐, 산발하고 나왔느냐. 짧게 치고 나온 작품은 1편, 3편, 6편, 7편이고요. 약간 기른 채로 등장한 작품은 4편, 5편, 그리고 8편이죠. 다시 한번 돌이켜보니까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정말 대단하면서도 신기한 시리즈인 것 같아요. 이런 메가 프랜차이즈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2편이 없잖아요. 1편 끝나고 바로 3편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참 획기적인 시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2편 없이 3편을 만들어내는지 감각적인 네이밍 센스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튼 이 분석에 대한 또 디테일한 이야기는 파이널 레코닝 때 다뤄보기로 하고요. 그냥 단순하게 나눠보면 1편부터 4편까지가 전반부이고 5편부터 8편까지가 후반부잖아요. 전반부와 후반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감독이죠. 전반부는 감독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첩보물과 달리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라는 질문을 톰 형이 받을 때마다 우리 시리즈는 매 작품 감독이 다 다르다. 그 감독만의 미션 임파서블을 보는 재미가 있다라고 5편까지는 그렇게 답을 해왔어요. 그 결과 시리즈물 사이사이의 연결고리가 약했었죠. 8편까지
모든 시리즈에 다 등장하는 인물은 톰 크루즈와 빅 레임스 두 배우밖에 없습니다. 톰 크루즈 배우는 뭐 주인공이니까 그렇다 쳐도 그 외 주변 인물로 1편부터 8편 끝까지 다 나오는 사람은 빅 레임스 한 명뿐이라는 게 이 시리즈가 얼마나 독립적인 서사를 강조해 왔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인 거죠. 그러다가 5편 들어서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이 8편까지 쭉 연출을 맡게 되었습니다. 5편 연출을 맡았을 때부터 나름의 연결고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레베카 퍼거슨 배우가 붙박이 여주인공이 되었고 팀원 변동 거의 없어졌죠. 심지어 5편과 6편은 7, 8편처럼 동일 빌런이에요. 그래도 6편까지는 하나의 거대 악, 타노스, 볼드모트 이런 애들처럼 하나의 거대한 최후 배후 세력을 처단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새로운 빌런을 잡는 독립서사를 유지해 왔단 말이죠. 7편과 8편에서는 엔티티의 거대한 음모를 막아야 되는 이단 헌트의 얘기를 보여주게 되지 않습니까? 시리즈를 거치면서 쌓인 서사를 마침내 최종장에서 다 풀어낸다는 방식이 아닌데 이 시리즈는 그러다 보니 새로운 빌런을 등장을 시켜야만 하고요. 8편에서 모든 거를 끝낸다라는 식으로 광을 팔아왔으니까 이단 헌트의 퇴장 서사도 쌓아야 하고요. 두 편으로 나뉘었으니까 그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캐릭터들마다 얽히고 설켜야 하고요. 층위가 다양해지는 거는 좋게 볼 수 있는데 두 편에 걸쳐서 다루려다 보니까 일단 너무 갑작스럽게 느껴지고요. 이제 와서 이런 서사를 쌓아?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드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서사들을 약간 속성과외처럼 와다다다다다 밀고 가는 게 없지 않아서 스토리 따라가기에도 급급해진다. 인물 간의 이해관계 다 알아채는 거 벅차다 라는 인상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은 지루함을 배가시킨 액션 장면 구성입니다. 우리에게 짜릿한 도파민을 안겨다 주었던 절벽 스카이다이빙 장면, 영화 제작 초기 때부터 그 당시 SNS 등을 통해서 줄기차게 홍보를 했어요. 와, 톰 크루즈 형이 이번에는 미션 임파서블 7편을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절벽에서 직접 뛰어내렸댄다. 이런 식으로 계속 홍보를 했단 말이죠. 영화 개봉을 맞춰서는 더더욱 바이럴화 됐고요. 시리즈를 향한 톰 크루즈 배우의 애정을 강조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방법이긴 한데 결국에는 톰 크루즈가 절벽에서 스카이다이빙 할 거라는 거를 아니까 이 장면이 나올 거라는 걸 아니까 설마 편집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후반부에 열차에 침투를 하겠지라는 걸 아니까 과연 어떻게 이단 헌트가 열차 내에서 그레이스를 만나게 될까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지는 거죠. 짧고 굵게 바로 스카이다이빙 장면으로 넘어갔으면 모르겠는데 벤지하고 이단 헌트 간에 막 티키타카를 꽤 오래 보여주잖아요.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여기서 뛰라고? 야, 너 장난하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시리즈의 대표 코믹 릴리프 장면이고 나름의 대사 호흡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어서 반갑긴 했습니다만 어차피 절벽 갈 거 아니냐. 빨리 가라고 라는 생각만 좀 들게 만들었습니다. 5편 로그네이션 비행기에 톰 크루즈 배우가 매달리는 장면과 대비가 되어서 더더욱 아쉽게 다가왔는데요. 시작은 비슷했습니다. 톰 크루즈 배우가 미션 임파서블 5편 촬영을 위해 이번에는 직접 날아다니는 비행기에 매달렸다. 이렇게 엄청 홍보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장면 오프닝에 바로 나와버리죠. 5편을 봤을 때는 솔직히 살짝 아쉬웠어요. 야, 그렇게 강조하더만 오프닝에 이렇게 털고 끝내? 하면서 김이 살짝 샜는데 세자마자 든 생각이 아니 잠깐만 그렇게 광팔던 장면을 오프닝에서 털어버릴 만큼 개쩌는 액션들이 더 남아있다는 건가? 라는 생각에 되게 흥분한 상태로 영화를 봤었습니다. 이게 기억이 나는데 이처럼 차라리 실컷 바이럴 시켰던 장면을 초반부에 털고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차에서 탈출할 때의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설마 파트 1에서 그래 열쇠는 누군가에게 빼앗길지 모르겠지만 이단 헌트가 죽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톰 크루즈 배우가 생고생을 해도 좀 긴장감이 약해요. 사실 이 부분은 이 시리즈 나아가 블록버스터에 있어서 어찌 보면 천편일률적인 부분이죠. 주인공이 죽겠냐? 이런 거는 늘 상수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7편에서는 동료 구조 여부를 후반부 긴장감 조성 포인트로 박아놓은 것 같아요. 그레이스를 살리는가 살리지 못하는가 일사마저 잃은 마당에 그레이스마저 잃을 수는 없다를 이단이 저렇게까지 투혼을 불사르는 주요 이유로 등장을 하잖아요. 다만 저는 그레이스 말고 벤지나 루터로 해당 인물을 설정해 놓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관객 입장에서는 7편 뉴페이스보다는 오랜 기간 관객들에게 친숙해진 캐릭터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는 게 더 큰 긴장감을 줄 수 있잖아요. 왜냐면 후반부를 담당한 여주인공 1사마저 죽인 마당에 충마고 동료들도 충분히 죽일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이 관객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들게 될 테니까요. 또 뭐 그레이스가 벌인 이런저런 민폐짓들 생각하면은 뭐 죽여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뭐 여튼 이런 생각들이 들다 보니까 왜 그레이스의 생사 여부를 후반부 긴장감 조성 포인트로 삼아놨을까 좀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열받네. 도대체 그레이스라는 인물을 왜 집어넣은 거야? 그렇다고 뭐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제가 아직 8편을 못 봐가지고 뭐 그레이스에 관한 비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7편까지만 보면은 그냥 잡범이잖아요. 엔티티가 싹 다 털었는데도 그냥 특수요원과는 거리가 먼 말 그대로 잡범이지 않습니까? 그런 인물을 위해서 이단 헌트가 그렇게까지 공공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한 몸 투신한 사람이 그레이스에게 매달리는 이유를 모르겠고 잡범 주제의 싸움은 또 일사만큼 하잖아요? 뭐야 이건 또 참.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은 아마도 시리즈 최초일 거예요. 영화의 핍진성이 PPL로 인해 무너진 경우가. 핵잠수함 엿먹이고 전세계 첩보기관도 다 뚫어낸다는 AI가 BMW 자율주행 자동차 하나 해킹을 못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 간접 광고 할 수 있죠. 그동안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도 간간히 간접 광고를 해왔어요. 특히 BMW는 최근 시리즈들에 계속 후원을 해왔으니까 뭐 정통성이랄까요? 뭐 파트너의 느낌도 나름 있고요. 하지만 광고를 위한 장면은 없었거든요. 갑자기 노골적으로 이단 헌트가 뭐 특정 음료를 마신다든지 이런 장면이 없었어요. 중국 기업 알리바바가 투자를 한 로그네이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NTT는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다 라고 주구장창 강조를 해왔으면서 자율주행차 하나 해킹을 못합니까? 벤지가 2단이 기차에 안착할 수 있는 최적의 루트를 찾기 위해서 구글 맵 겁나게 검색하잖아요. 그것 좀 더 편하게 하려고 자율주행 모드 켜놓고 벤지는 이제 루트 찾기에 열중을 하게 되죠. 자율주행차가 오프라인에서도 자율주행 모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건 알긴 합니다만 그래도 온라인에 있을 때 최적의 기능을 발휘한다는 게 정설인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도 자율주행차들이 해킹을 당했던 사례들이 있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얘기라도 해주든가. 그런 얘기 하나 없이 갑자기 자율주행 모드를 한다고 하면 아니 앞에서는 NTT는 뭐든지 다 조종할 수 있다. 전자장비 뭐 그냥 기본적인 시그널 보내는 것들은 그냥 NTT 손 안에 있다고 보면 된다라고 강조할 듯 언제고 이야기 전개 방향에 모순되게 간접 광고를 집어넣어 버리게 되니까 몰입감이 뚝 떨어지는 거죠. 되게 사소한 건데도 이 시리즈 아니랬는데 마이클 베이가 감독을 맡은 것도 아니고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내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에 유독 제가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너무 좋아해서 더더욱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유독 이런 좀 배신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영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고요. 영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에 대한 제 별점은 3.5점 볼만한데 입니다. 블록버스터라고 다 같은 블록버스터가 아니다. 상업 영화에도 급이 있다라는 거를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이 역설을 합니다. 대단한 부분이고 놀라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시리즈의 역사를 쭉 살펴봤을 때 7편이 주는 만족감은 전편이라는 구성적인 한계 기존 캐릭터를 퇴장시키는 방식과 그 캐릭터를 대체하기 위해서 투입한 새 캐릭터가 갖고 있는 미흡한 매력 등등이 합쳐져가지고 전작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3.5점이 비교적 낮은 점수라니 참 제가 얼마나 미션 임파서블을 그동안 재밌게 봐왔는지 아실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미션 임파서블 8편 시리즈 최종장은 제가 7편에서 가졌던 1년의 실망감을 상쇄시켜 줄 수 있을지 어서 빨리 보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그래도 대단한 작품이에요. 놀라운 작품이고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애정이 아닙니다. 자꾸 동어 반복하는 것 같네요. 영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챗 GPT를 뒤쫓은 육중한 뜀박질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하면은 톰 크루즈 배우의 질주를 빼놓을 수가 없죠. 여기서도 톰 크루즈 배우 정말 미친 듯이 달리는데
2시간 반이 넘는 러닝타임에 그 러닝타임을 채우는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살짝의 지루함, 고려를 하다 보니까 육중하다라는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챗 GPT를 뒤쫓는 육중한 뜀박질이라는 한 줄 평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5월 셋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영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에피소드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